안녕하세요. 다시 또 대학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 배움의 길, 대학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큰 길로 직접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역대 경물 취지에 관한 논쟁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천하의 명덕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치국을 했고, 재가를 했고, 수신을 했고, 정심성의했고, 치지했는데, 치지, 재, 경물, 즉 지식의 성취, 달성은 경물에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경물에서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로 나가는 순환논법이 대학 3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치지제 경물에 나오는 치지와 경물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경물은 사물을 인식하는 바른 틀, 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문제라고 하신 도울 선생님의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 경물에 대한 해석이 인식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경물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옛사람들이 이 경물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유학의 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 느낌을 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쭉 논쟁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하이데거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경물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하이데거 사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읽은 이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이 책은 서울대 박창국 교수님의 하이데거 강의를 옮긴 책인데 아주 쉽게 하이데거 사상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어렵지 않게 읽었습니다. 박창국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대가 과학기술 시대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현대인에게 과학은 마치 서양 중세 시대를 기독교 시대라고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적 신앙이 모든 삶을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에서 과학은 그런 종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 기독교나 불교 혹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광범하게 믿고 신앙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예측을 믿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건데 그런데 과학을 종교적으로 신앙하는 것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존재 그 자체의 독자성과 신성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산을 보면 저 산에서 광물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로 산의 가치를 매기고 강을 봐도 수력발전이나 교통로로서의 이익 가치를 먼저 따지고 농장주가 동물을 대할 때도 동물과 그 어떤 교류도 없이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밀집된 곳에서 대량 사육을 하는 것이고 땅에서도 크고 좋은 열매만을 탐내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써서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도구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조직한 기업을 통해 인간은 인적 자원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인적 자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건데요. 그 대신 현대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인 안락한 주택, 고급 차, 스마트폰과 고급 가전제품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착각에 빠져서 오직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돼서 노동하는 기계가 돼버렸는데 어디서도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조차 서로의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삶은 황폐해지고 삶은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니까 삶이 무거운 겁니다.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현대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과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 그 자체에 자연이 가진 에너지를 수량화해서 계산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이 자연을 이렇게 도구화하고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종교로 여기는 현대인 또한 주변 세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를 얻는 도구로서만 여기게 됐는데,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이런 세계인식을 기술적 세계 이해라고 하고 과학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적 세계 이해, 여기서 세계 이해라는 것이 바로 경물 아닙니까? 경물의 한자를 풀이하면 물을 격하다, 물을 인식하다. 이 말이 요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물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세계 이해라고 하면 좀 쉬운 느낌이 듭니다. 물이 곧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의미하니까 경물이 바로 세계 이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현대인의 삶이 황폐화된 원인이 바로 과학에서 비롯된 주변 세계를 도구화하는 기술적 세계 이해 때문이라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과학적 경물 때문에 현대인의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가, 치국, 평천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는 인간 세계뿐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주변 사물 세계가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첫 단추인 경물이 잘못됐고 거기서 현대의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물을 주목하고 설명하려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유학사에 있었던 경물 취지 논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제가 정리하는 주 내용은 도올 선생님의 대학 한글 역주, 이 책의 제3장 삼화광의 치지제 경물론 역주, 제4장 정연에서 주의까지 경물 해석의 변천, 그리고 제5장 주의의 경물론과 치지론, 여기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송나라 이후 대학은 대표적인 육아경전으로 사랑받아 왔지만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책이기도 한데요. 대학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역시 경물 취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쟁이라고 했지만 사실 시대가 다른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할 수는 없는 일이죠. 경전을 읽고 그 밑에 해석을 써놓은 것을 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주를 남기면 다음 사람이 그 주에 찬성하거나 혹은 자기 의견을 밝힘으로써 역사적으로 논쟁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경전에 주를 단다는 것은 주가 물댈 주자인데, 논밭에 물을 대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경전의 이해를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후대에 오면서는 말씀 원자를 붙인 해석한다는 뜻의 주라는 글자가 점점 더 많이 쓰여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석한다고 하는 게 풀이하고 해석하는 이 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경물에 관한 주를 처음 남긴 사람은 후한시대 유학자 정연입니다. 통일제국 한나라가 유학을 국시로 정한 이후 춘추 전국시대에 형성된 경전에 주를 다는 학문 풍토가 정착됐기 때문에 모든 경전, 주석의 시작은 한나라 때부터라고 봅니다. 정연은 특히 예기의 전문가로 방대한 예기 주석을 남겼는데, 아직 종이가 보편화되지 못한 때였으니까 방대한 양의 죽간 더미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과 중용이 아직 예기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기의 31권 중용과 42권 대학에 대한 주를 정연이 남긴 건데, 정연은 대학에 나오는 경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화대학에서는 경물 취집의 계주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했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정연이었습니다. 정연은 격을 래, 온다는 뜻이고 물을 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물은 일이 온다, 사물이 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특히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일이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 알미 선한 것에 깊으면 선한 일, 선물이 오고, 그 알미 악한 것에 깊으면 악한 일, 악물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물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경물 취지에서 치지는 지지다. 치가 곧 지라고 처음 말한 사람이 정연인데, 대학 3장에서 치지를 지지로 바꿔 쓴 바가 있죠. 치지 제 경물, 그리고 다음에 곧바로 물격 이후 지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치와 이를 지가 같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지는 알매 이른다, to arrive at knowledge, 또는 이를 치에 이룬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치지를 알을 완성시킨다, to consummate knowledge, 또 알을 이룩한다, to complete knowledge, 이렇게 지식의 극한이나 완성된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물에 대한 해석인데요. 경물이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최초로 대학을 주석한 정연이 경물을 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격에 온다, 레의 뜻이 있다는 것은 정연의 설명을 보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도울 선생님은 정연의 이 해석은 아무리 봐도 별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연이 최초로 이런 주석을 했고 그것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 주석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연 이후 당나라 때 한유와 이고라는 유학자가 대학에 경물 해석을 내놓은 것이 있지만, 정연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북송시대 사마광을 두 번째 주자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데, 자치통감이라는 책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치통감은 전국시대부터 당나라의 멸망과 송나라 건국 직전까지 136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방대한 중국 역사서입니다. 총 294권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최근 완역본이 총 32권으로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물론 자치통감은 주간이 아닌 종이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었습니다. 주의가 이 자치통감을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치통감 강목을 썼는데, 송나라 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지은 책을 자기 관점대로 다시 만져서 출간하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그만큼 보편화됐고,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드리거나 후원을 받아서 했으니까 출간 자체가 자유로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목체는 큰 제목을 강으로 두고 그 밑에 세목으로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인데, 주위의 자치통감 강목은 명나라 때 아주 중요한 책이 됐고, 특히 조선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책을 잠을 줄여가면서 읽고 또 읽어서 백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훈이를 달게 해서 간단한 주석을 작은 글씨로 붙이게 한 거죠. 이 작업을 편전인 사정전에서 직접 세종대왕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정전 훈의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에 한글로 번역돼서 책이 나오고 있는데 총 35권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작인 자치통감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인데요. 저라면 그냥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을 택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마광은 이렇게 주자를 통해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우리 교재인 대학 한글 역주에서 도올 선생님은 사마광을 대학을 처음으로 예기해서 분리시켜서 단행본으로 만들고 주석을 단 사람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사마광의 대학 주석본이 대학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광의 문집에 치지제 경물론이라는 글이 실려 있어서 경물에 관한 사마광의 입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마광은 물을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부귀와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숭고함을 알고는 있지만 폭군의 대명사인 하나라 거림금과 은나라 주임금이 우임금과 탕임금 같은 성인을 몰랐기 때문에 폭군이 된 것이 아니라 물이 유혹하고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나쁜 사람을 보면 어이구 도척 같은 놈 하셨는데 원래 도척은 춘추시대에 악명을 떨쳤던 도적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점여서 회로 먹었다는 인물인데 이 도척 또한 안회와 민자건이 현인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시 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다고 하면서 인의와 염치를 돌볼 틈이 없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이유 또한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수를 쫓기만 하는 사냥꾼에게는 태산도 보이지 않으며 참새를 새총으로 쏘고 있는 사람은 참새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슬이 옷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까닭은 물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마광은 물을 인욕을 자극하고 외부로부터 인간을 덮어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사마광은 인간을 자극하고 덮으려는 외물을 차단하는 힘은 오직 배움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도 평생을 통해 배움을 가까이 하는 호학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사마광 역시 성인과 범인을 가르는 것은 오직 배움이라고 생각했고 물이 나를 덮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배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광이 생각한 배움은 송장구하고 스필차라는 경전의 장구를 외우고 글씨를 연습하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바로 정심, 수신, 제가, 치국, 명명덕어 천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사마광이 생각한 이 배움의 주인공은 당대의 황제였죠. 그래서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서 선악과 정사를 명백하게 하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위해 자치통감과 같은 역사서를 써서 황제에게 바쳤던 겁니다. 사마광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있다. 치지, 제, 경물. 여기서 격이란 한, 방어한다. 막는다의 뜻이다. 외물로부터 나를 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극한 도를 알 수 있다. 정현이 격을 온다고 훈을 달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옛 성현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마광이 이렇게 과감하게 정현의 해석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자기 견해를 말함으로써 경물치지에 대한 송나라와 명나라, 청나라 유학자들의 독자적인 해석을 촉발시키는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송시대의 주희는 사마광이 죽은 뒤 약 4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주희가 경물치집의 마라톤의 세 번째 주자로 등장하는데 주희는 사마광보다는 정현의 해석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물을 막는다고 풀이한 사마광의 경물 해석이
아주 독특한 해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앞서 정현은 경물을 이렇게 해석했죠. 경물, 물이 나에게 온다. 격을 온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바깥 세상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나에게 와서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물은 나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주관적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변 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를 다룬 철학의 한 분야인데, 경물이 바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인식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주변 세계를 객관적인 리가 존재하는 사물의 세계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현의 해석에 영향은 받았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 지야. 격은 이르는 것이다. 어디에 이르냐면 물에 이르니까 경물은 물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은 개별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법칙인 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객관적인 세계고, 인간은 지식을 통해 그 사물지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객관적 인식론, 객관적 지식론이라고 하는데, 나의 마음이 사물의 법칙에 도달한다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이 사물의 법칙인 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경물의 인식론을 도올 선생님께서 표로 만들어 두신 게 이 책의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현은 객체인 물이 주체인 나에게 온다고 했다면, 주인은 주체인 내가 사물의 객관적 법칙에 이른다고 했고, 사마광은 독특하게 객체의 나쁜 유혹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다고 각각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 거니까 사마광 역시 정현의 해석인 물이 나에게 온다는 레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인은 대학 창구에서 격, 지야, 격은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 물은 물, 유사야, 물은 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우리말에서 사람을 말할 때도 인물이다, 그 사람은 물건이다, 걸물이다 이렇게 쓸 정도로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현상, 사회현상, 문화현상, 역사현상, 정신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경물을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이해라고 해도 무리 없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마광처럼 물을 나를 덮어버리고 유혹하는 것이니까 막아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처럼 객관적 사물과 사건의 세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세계 인식 방법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올 선생님은 사마광의 해석이 비록 주의의 경물 해석에 거의 묻혔지만 강렬한 도덕주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송나라 유학론이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주었고 모든 대학 해석의 프로토타입, 초기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학의 도덕적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학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자본에도 도덕이 없죠. 그런데 현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덕분에 인간은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연환경에는 도덕이 없는 과학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어서 지구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학의 도덕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마광과 주의의 입장의 차이점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광은 대학이라는 책을 제왕이 주인공인 책으로 봤습니다. 경물을 물을 막아야 한다, 한어해야 한다고 한 것도 황제가 무력이나 환관과 간신들의 부당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마광과 주의가 살았던 시대가 조금 달랐던 데서 비롯된 점도 있는데요. 2부에서는 주의의 경물 취지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